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정치 체제와 각각의 강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나라는 각기 다른 역사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독특한 정치 체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먼저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삼권 분립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로 운영되며 국민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중국, 일본과 달리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헌법에 의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 분립 체제를 갖추었고, 행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국무회의가 담당합니다. 입법 권력은 국회에 있으며 4년마다 국민이 선출하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임기 동안 국민을 대표하며 법률의 제정과 개정, 예산 심의와 의결, 조약 비준, 주요 공직자 임명 동의 및 탄핵 소추 권한을 행사합니다. 사법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 이루어져 독립된 역할을 행사합니다. 한국은 1948년 건국 이후 여러 차례 헌법을 개정했는데, 현재는 제육공화국으로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헌법은 시대 상황에 따라 개정되기 마련인데, 1987년에는 권위주의 체제의 청산에 중점을 두고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제장치를 두지 않음으로써 그 폐단이 최근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거대 양당이 돌아가며 집권, 정권 교체를 반복했으나 여대 야소일 때는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문제를 일으키고,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행정부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많은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거대 야당이 당파적 관점에서 입법권을 행사하고 민생보다 정치 투쟁에 치중하면서 연이어 국무위원과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탄핵, 소추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국회를 견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도 국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개인과 당파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입니다. 많은 이들이 19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의 정치 체제는 나름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와 기능적인 의회를 갖춘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함으로써 2023년 부의된 민주주의 지수에서 아시아 3위의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권 상황과 부정선거 이슈가 반영되지 않은 때문인 듯합니다. 21세기의 선진국에서 무슨 부정선거냐라는 나이브한 생각이 퍼져 있지만,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선거 관리에 인위적 조작이 가능해져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선거를 왜곡할 수단이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7년 헌법은 행정, 입법, 사법부의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 시스템을 갖추었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한다는 강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대통령 권력 집중과 권력 남용 가능성,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와 당파성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정경 유착과 권력형 비리, 불법 자금 조성 의혹 등 부패 문제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정치권 비리 및 스캔들 사례로 최순실의 국정 개입 비리,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비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와 인허가 비리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금품 수수와 선거법 위반은 너무 많아서 열거할 수도 없고, 최근 국가의 미래보다 당파적 이해에 매몰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의 입법 활동은 합법을 가장했지만 일종의 정치 스캔들, 나아가 정치 폭거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 양극화와 이념 대립도 큰 문제입니다. 미국처럼 양당제가 정착되었지만 선거철만 되면 호남은 오직 민주당, 영남은 거의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싹쓸이하는 양상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어서 정치 지형을 보면 마치 호남민국과 영남민국이 양분되어 공존하는 양상입니다. 이념 갈등은 정치권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무원 사회와 사법부, 언론 및 종교계에까지 퍼져 나라를 도쪽낼 기세입니다. 국민들이 주권자이면서도 지역주의 함정에 빠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제도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착오적 현상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사회단체와 노조가 정치 리스크를 더욱 부추기고 있어서
경제 발전이 멈추거나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 밖에도 정당의 민주적 운영 부족, 인기 위주의 정책 남발, 입법 권력의 견제와 감시장치 부재 등이 문제입니다. 최근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척결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제도보다도 이를 운영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단일 체제로 운영되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권력은 오로지 공산당의 전유물이며 다른 정당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상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자 유일한 입법기관입니다. 대의원의 임기는 5년 공산당의 통제 아래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되며 대의원 약 3,000명 중 공산당원이 70% 이상을 차지하여 실질 지배합니다. 여기에는 군 대표, 여성 대표, 53개 소수민족 대표가 포함됩니다. 전인대는 매년 한 번씩 3월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며 법률 제정 및 수정, 국가 주요직 선출, 예산안 및 보고서, 승인, 국무원, 법원, 검찰 등에 대한 형식적 감독권을 보유하는 최고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이 사전에 결정한 모든 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는 역할만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다른 나라와 달리 사회 전체를 이끄는 핵심 지배 세력으로 강력한 관료 조직을 운영하며 모든 국가기관, 군대, 언론, 기업 및 대학 등의 위에 있고 공산당 직위가 정부 직위보다 높습니다. 당이 정책을 수립하면 정부는 당의 노선에 따라 법률, 예산, 정책을 집행합니다.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중앙위원회이며 실제로는 그 아래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정책 결정 권한을 행사합니다. 당 조직지도부가 인사권을 장악하여 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여기서 공직자, 군 간부, 학계 지도자까지 관리하며 정부와 군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공산당의 주요 직위는 최고 실권자인 당 총석이, 핵심 권력자 그룹인 7명 내외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군 통제권자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당 중앙위원회 및 각 부서 책임자 등이며 국가기관인 정부의 주요 직위는 국가원수인 국가주석, 행정부 수반인 국무원 총리, 이하 부총리 장관 등 부서 책임자들로 구성됩니다. 현재는 시진핑이 당 총석이,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겸하고 있어서 모든 권력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오쩌둥 시대에는 건국 이후 1976년 사망할 때까지 마오가 당 총서기와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겸임했으며 저우얼라이가 국무원 총리직을 맡았고 국가주석직은 마오의 뒤를 이어 류샤오치가 맡았지만 1968년 문화대혁명 때 숙청된 후 1983년까지 공석이었습니다. 1978년 덩샤오핑이 집권한 후에는 당이 우위에 서면서 총서기가 외교, 안보와 군사를 담당하고 국무원 총리가 내치를 전담하는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당 총서기 장쩌민과 국무원 총리 주룽지의 쌍두마차가 중국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고 2000년대에는 후진타오 총서기와 원자바오 총리가 조화를 이루며 중국을 이끌었으나 2010년대에는 총서기 시진핑이 리커창 총리의 권한까지 실질적으로 빼앗으며 1인 독재 체제를 형성하여 중국몽 1대1로 정책을 펼치고 늑대 전사외교로 대표되는 공격적인 외교 스타일을 보이면서 주변국들은 물론 미국, 유럽과 갈등을 일으키며 국내 경제까지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해 보이지만 나름 강점과 약점을 지닙니다. 중앙 집권적 통치와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는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면서 정책 변화의 불확실성을 줄여줍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맞춰 이념과 정책을 조정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편리합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무리 없이 전환한 것이 그 증거이며 이런 적응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반면 약점과 폐해도 상당합니다. 비민주적 절차를 통해 지도자와 권력층을 선출하고 정치적 반대 의견을 억압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본권과 자유가 제한적입니다. 언론, 출판, 종교, 집회 등의 자유 제한과 인터넷 검열, 정보 통제 등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등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의 집중과 투명성 부족으로 정부 내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보 통제와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소수민족 문제와 지역 갈등을 심화시켜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합니다. 집단 지도 체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당내 여러 세력들이 서로 견제하며 합의를 통해 권력을 분점하고, 국가의 전략과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국내의 다양한 정파와 이해 집단의 이익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가의 영광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정책 실패의 책임도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으므로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무리해서 도입할 필요가 없었고, 국제사회와도 갈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독재 체제가 등장한 후 권력에서 멀어진 정파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한 조치들과 1인 체제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구상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권과 부패 척결 정책이 정적 제거를 위해 남용되고, 인민들에 대한 통제 조치가 강화되며 기업 활동까지 규제하면서 민간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국영 기업의 부실화가 심화되며 중국에 진출해 있던 외국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인민들의 애국주의와 국뽕에 경도된 대외 정책들, 즉 중국몽, 1대1로 늑대 전랑 외교 등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정치와 사회 불안,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인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를 결합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황은 상징적 국가원수이며 실질적인 행정권력은 내각 총리 대신이 이끄는 내각에 있습니다. 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일본은 미국처럼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입법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원인 중의원은 43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고 정부 불신입권을 갖는 등 상원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집니다. 상원격인 참의원은 24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 3년마다 절반씩 선출합니다. 양원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신중함을 더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부를 이끄는 내각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지명을 받아 천황이 임명합니다. 제2차 대전 이후 일본에서는 1955년에 창당된 자유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집권해왔습니다. 자민당이 집권하는 동안 일본은 정치적 안정 속에 고도 성장을 지속했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으며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이시바 시게루가 자민당 총재 겸 내각 총리 대신입니다. 자민당은 전통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치적 자유를 옹호하면서도 전통적 가치와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적 성향을 보였고, 이에 따라 대미 외교를 중시하며 방위력 강화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치 체제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가 잘 보장되고 강력한 법치주의로 부패 수준이 낮은 것도 강점입니다.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 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능력 있는 인재들이 정부 부문으로 진출하여 강력한 관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사회는 높은 응집력을 보이며 범죄율이 낮고 소득 수준은 상당히 평등합니다. 반면 정치체제의 약점도 존재합니다. 자민당 일당 집권이 장기화되면서 정치적 경직성을 보이고 파벌 정치와 정치 세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정당 간의 경쟁이 치열하지 못해 야당이 성장하지 못하고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낮습니다.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내각이 자주 교체되고 총리와 강요의 짧은 임기는 리더십을 약화시켜 장기 경제 침체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과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남녀 간 임금 격차와 승진 차별도 심하며 여성의 정치권 진입 장벽도 높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 나라는 서로 다른 정치 제도와 지배 체제를 갖고 있음에도 짧은 기간에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도층과 국민들이 공감하는 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한다면 어떤 정치 체제 하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여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